손가락 하나 아니면 코드 한 줄. 선택해. 섬광처럼 터져나온 목소리는 지옥의 판결과도 같았다. 25 한지우의 눈동자가 공포로 가득 차 흔들렸다. 눈앞에는 덩치 큰 사내가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은 앞찾기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가 발로 짓밟고 있는 것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옆자리에서 코드를 짜던 27살의 평범한 개발자였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긁는 그의 손에서 손가락 하나가 끔찍한 각도로 비틀려 있었다. 여기는 경기도 평택의 외딴 공장지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폐창고를 개조한 거대한 감옥이었다. 한때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었을 법한 공간은 이제 수십 대의 고성능 컴퓨터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문은 모두 두꺼운 철판으로 막혀 있었고 유일한 출입구는 육중한 강철 문이 지키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땀 냄새와 퀴퀴한 먼지, 그리고 희미한 피비린내가 뒤섞여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 불과 한 달 전 한지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미래가 찬란한 인재였다. 졸업과 동시에 세계적인 정보기술 기업들의 러브콜이 쏟아졌지만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조금 다른 채용 공고였다. 미래도약기술 싱가포르 지사. 업계 최고 대우 보장, 연봉 2억 이상. 최고급 숙소 및 어학연수 과정 지원. 싱가포르. 동남아의 금융 중심지이자 다문화 사회. 그곳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언어 실력까지 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지우의 가슴은 뛰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면접은 지극히 전문적이었고 면접관들의 세련된 태도와 미래상에 대한 확신에 그녀는 의심의 여지를 갖지 않았다. 합격 통보를 받고 뛸 듯이 기뻤다. 부모님께 자랑하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꿈에 부풀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마중 나온 직원이 건넨 물 한 병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바로 이 차가운 창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 여권과 휴대폰, 개인 노트북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새로운 장난감이 왔군. 그녀를 내려다보던 사내, 스스로를 마두식 실장이라 부르는 남자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다. 그는 지우의 이력서 사본을 흔들며 비웃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수석? 여기서 그딴 건 휴지 조각만도 못해.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사이트를 만드는 거. 알겠어? 그들이 만드는 것은 불법 도박 사이트였다. 슬롯머신, 카드놀이, 경마. 종류도 다양했다. 지우와 같은 처지의 젊은 개발자 수십 명이 이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지우처럼 해외 취업 사기에 속아 끌려온 이들이었다.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찼던 눈은 이제 죽은 동태 눈처럼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다. 마두식은 바닥에서 신음하는 남자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이 새끼, 간단한 슬롯머신 확률 조정 기능 하나 만드는데 이틀을 줬더니 오류를 만들어. 이게 내 실력의 전부야?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내가 걷어찬 거야. 마두식의 손에 들린 앞찾기가 다시 한번 움직였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끔찍한 비명이 창고를 울렸다. 지우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토악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위는 쓰린 위액만 역류시킬 뿐이었다. 마두식이 피 묻은 앞찾기를 작업복에 쓱쓱 닦으며 지우에게 다가왔다. 역한 피비린내와 그의 채취가 섞여 숨이 막혔다. 잘 봤나 서울대? 저게 내 미래가 될 수도 있어. 그가 지우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그의 더러운 손길에 소름이 끼쳤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저항의 끝이 무엇인지 방금 목격했기 때문이다.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서 좋네. 개발만 잘하면 밤에 내 시중들 일은 없을 테니 알아서 잘하라고.
그의 입에서 나온 성희롱 섞인 발언에 지우는 치욕으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공포 속에서도 마두식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을 본 마두식이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오, 아직 눈에 도끼가 살아있네. 좋아. 그런 년들이 길들이는 맛이 있지. 그는 지우의 앞에 두꺼운 개발 서적 몇 권과 노트북을 던져주었다. 내 첫 번째 과제다. 3일 주지. 기존 사이트의 화면 구성을 전부 교체하고 휴대기기 연동성을 높여. 속도 저하가 10% 이상 발생하면. 알지? 마두식은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질질 끌려나가는 남자를 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쓸모 없어진 부품은 폐기 처분해야지. 안 그런가?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은 순간 지우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얼음 송곳이 기어오르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이곳은 단순한 감금 장소가 아니었다. 죽음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도살장이었다. 살아야 한다. 지우의 머릿속에 오직 그 생각만이 남았다. 살아서 이곳을 나가야 한다. 복수해야 한다. 저 악마 같은 놈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화면에는 조잡하지만 현란한 그림들로 가득한 도박 사이트의 원시 코드가 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 피눈물로 쌓아올린 탐욕의 성. 한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코드를 짜겠다 다짐했던 그녀의 손가락이 이제는 악의 심장을 뛰게 할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타닥타닥. 적막한 창고 안에 지우의 키보드 소리가 서럽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지옥의 문턱에서 울리는 슬픈 아리아의 시작이었다. 이곳의 시간은 키보드 소리와 모니터 불빛으로만 흘러갔다. 아침과 밤의 구분은 없었다. 감시자들이 나눠주는 멀건 죽과 딱딱한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루 4시간의 토막잠을 자는 것 외에는 오직 코딩뿐이었다.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감시 하에 이루어졌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치였다. 모두가 그저 살아있는 부품 코드를 생산하는 기계일 뿐이었다. 지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의 천재성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빛을 발했다. 기존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코드를 빠른 속도로 분석하고 더 가볍고 빠른 구조로 재설계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닐 때마다 조잡했던 사이트는 놀랍도록 세련된 모습으로 변모해갔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자신을 박선우라고 소개했다. 지우보다 서너 살 많아 보이는 그는 이미 이곳에 끌려온 지 반년이 넘었다고 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너무 튀지 마요. 어느 날 감시자의 눈을 피해 선우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긴 잘해도 못해도 표적이 되는 곳이에요. 너무 잘하면 더 많은 일과 기대를 받게 되고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가차없죠. 못하면 아까 본 그대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시키는 일에 8할 정도만 해내는 거. 죽지 않을 만큼 하지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그게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우의 말은 현실적인 조언이었지만 지우는 따를 수 없었다. 적당이라는 것은 그녀의 사전에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실력을 증명해야만 했다. 저 악마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야 했다. 그것이 비록 특별식이라는 하찮은 보상일지라도. 마감일 아침 지우는 마두식에게 결과물을 보고했다. 마두식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사이트를 시험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마우스를 누를 때마다 사이트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빠르게 반응했다.
복잡한 효과들이 아무런 지체 없이 구현되었다. 이걸 정말 혼자서 3일 만에 해냈다고. 마두식의 눈에 처음으로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옆에 있던 다른 개발자 몇 명을 불러 코드를 검토하게 했다.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완벽한 코드였다. 그날 저녁 지우의 앞에 따뜻한 김이 나는 도시락이 놓였다. 윤기가 흐르는 흰쌀밥과 제육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컵라면까지. 다른 이들이 멀건 죽을 삼키는 동안 지우는 젓가락을 들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었다. 사육당하는 짐승에게 던져주는 먹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꾸역꾸역 음식을 입 안으로 밀어넣었다. 살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이 치욕을 전부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 이후 지우는 최고 실력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다른 개발자들보다 조금 더 나은 식사가 제공되었고 가끔은 마두식의 변덕으로 5분 정도의 휴식이 주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편의가 아니었다. 다른 개발자들의 시기 어린 눈초리와 감시자들의 더 집요한 감시가 뒤따랐다. 그녀는 아슬아슬한 외줄 위를 걷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맡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수십 개의 서버와 자료 저장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를 파고들면서 그녀는 외부 통신망과 연결되는 아주 작은 통로를 발견했다. 일반적인 자료 전송이 아닌 시스템 기록을 예비 서버로 보내는 비상 통로였다. 극히 제한적이고 철저히 감시되는 통로. 여길 이용할 수 있다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자료 묶음 하나라도 외부로 보낼 수 있다면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발각된다면 손가락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공포와 희망이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때 창고 한쪽에서 또다시 비명이 터져나왔다. 며칠째 마감일을 맞추지 못하던 한 개발자가 끌려나가고 있었다. 그는 제발 울부짖었지만 강철 문 너머로 사라진 그의 비명은 이내 끊어졌다. 잠시 후 돌아온 마두식의 손에는 새로운 피가 묻어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서 망설임이 사라졌다. 이렇게 기계처럼 코딩만 하다가 언젠가 쓸모 없어지면 버려질 바에야 뭐라도 해봐야 했다. 죽더라도 희망의 모든 것을 걸어봐야 했다. 그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두 종류의 코드를 짜기 시작했다. 하나는 악마들을 위한 탐욕의 코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생존과 자유를 위한 아주 작고 은밀한 희망의 코드였다. 그녀는 기록 자료의 구조를 분석했다. 정상적인 기록 파일처럼 보이되 특정 규칙을 가진 자료 배열 안에 자신의 메시지를 숨기는 방법을 고안했다. 위치 정보를 직접적으로 담을 수는 없었다. 대신 서버의 응답 시간과 자료 손실률 등 미세한 수치들을 조작하여 좌표를 암시하는 암호를 만들었다.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기계 속의 유령. 스스로의 코드를 그렇게 명명했다. 들키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듯 움직이며 시스템 깊숙한 곳에서 바깥 세상을 향해 속삭이는 유령. 며칠에 걸친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유령을 시스템 깊숙이 심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녀의 유령은 정해진 시간마다 수백만 개의 자료 흐름 속에 섞여단 하나의 비명 같은 신호를 외부로 쏘아 올릴 것이다. 과연 이 작은 속삭임을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 지우는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창고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절망적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아주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불씨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지우가 심어놓은 유령이 첫 번째 신호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코드를 심어놓은 서버에 누군가 접근한 흔적은 없는지,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는 감시자는 없는지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러는 사이 이곳의 지옥도는 더욱 선명해졌다. 새로운 사람들이 끌려왔고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폐기 처분되었다. 지우는 이제 끔찍한 소음에도 무덤덤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인간성이 마모되어 가고 있었다. 그날 창고의 육중한 강철 문이 열리고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의 남자가 들어섰다. 마두식과 같은 조직 폭력배의 거친 느낌이 아니었다. 잘 다려진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온화해 보이기까지 하는 미소.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창고 안의 모든 폭력배들이 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마두식조차 고양이 앞에 쥐처럼 쩔쩔맸다. 총경님. 어인일로 여기까지 직접. 마두식의 입에서 나온 총경이라는 단어에 지우의 귀가 번쩍 뜨였다. 총경. 경찰의 총수인 치안 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 장급에 해당하는 고위 간부였다. 경찰이 어떻게 이 범죄에 속을 해? 남자는 장갑을 낀 손으로 컴퓨터 책상을 훑으며 먼지를 확인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군, 마 실장. 투자는 계속 들어가는데 성과가 이 모양이면 곤란해. 죄송합니다. 인원들을 더 쪼우겠습니다. 쪼우기만 하면 다인가?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친구가 누군가? 마두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우를 가리켰다. 저 친구입니다. 서울대 수석 졸업생인데 물건은 물건입니다. 최 총경의 차가운 시선이 지우에게 향했다. 그는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왔다. 고급 향수 냄새가 역한 피비린내를 잠시 몰아냈다. 한지우 씨라고 했나?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어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재능이 아깝군. 이런 곳에 썩히기엔. 그의 말에 지우는 속으로 비웃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썩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구상 중인데 자네가 필요할 것 같군. 기존의 사이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공지능 기반의 판돈 분석 체계야. 사용자의 행동 유형을 학습해서 절대 돈을 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완벽한 체계. 그는 마치 위대한 발명에 대해 설명하는 과학자처럼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고위 경찰 간부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범죄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는 이 기괴한 상황. 지우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마주한 기분에 현기증이 났다. 성공하면 여기서 나가게 해주지. 물론 내가 마련한 새로운 직장으로 말이야. 어때, 해볼 텐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동시에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 총경이 돌아간 후 지우에게는 별도의 공간과 새로운 장비가 주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더 강력한 족쇄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 범죄 조직의 심장을 설계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강소연 경위는 며칠째 정체불명의 자료 묶음과 씨름하고 있었다. 평택의 한 인터넷 자료센터에서 발신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 극소량의 정보가 불규칙적인 규칙을 가지고 암호화된 기록 파일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책의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정상적인 체계라면 이렇게까지 비효율적이고 기묘한 방식으로 기록을 전송할 리가 없었다. 선배님, 이거 아직도 보고 계세요? 그냥 오류라니까요.
후배의 말에도 강경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오류가 너무 인위적이야. 마치 누군가 필사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자료 묶음이 전송된 시간, 자료의 크기, 손실률 등을 모두 기록하여 규칙성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자료를 분석하던 그녀는 마침내 아주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다. 제4장 보이지 않는 아우성. 강소현 경위의 책상은 각종 출력물과 빈 커피잔으로 아수라장이었다.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못해 퀭한 눈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찾았어. 그녀의 혼잣말에 옆자리에서 졸던 후배, 이진우 순경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네. 뭘 찾으셨습니까? 이 신호 그냥 잡음이 아니야. 좌표야. 좌표요? 이게 어떻게 좌표가 됩니까? 그냥 숫자 쪼가리들인데요. 이순경은 강경희가 보고 있는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의 나열이 빼곡했다. 서버 응답 시간, 자료 손실률, 전송 지연 시간 같은 기술적인 수치들이었다. 봐. 강경희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숫자들은 그래프로 변환되었다. 울퉁불퉁한 곡선이 화면을 가로질렀다. 이 숫자들을 그냥 보면 아무 의미 없어. 하지만 특정 시간대의 값들을 추출해서 위도 값으로, 다른 시간대의 값들을 경도 값으로 대입해 봤어. 그랬더니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자 그래프는 대한민국 지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 한 점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평택항 근처. 공장지대. 이순경의 입이 떡 벌어졌다. 아니 선배님. 이건 너무 억측 아닙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이 많은 숫자들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짜 맞추면 뭔들 안 나오겠습니까? 우연? 강경희가 날카롭게 되물었다. 이 신호가 처음 잡힌 게 2주 전이야. 그 이후로 매일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패턴의 신호가 잡혔어. 그리고 그 신호를 좌표로 변환할 때마다 오차 범위는 있지만 항상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 이게 우연일까?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이순경은 입을 다물었다. 강소연 경위는 사이버 안전과 내에서도 촉이 좋기로 유명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과 동물적인 감각은 그녀를 수많은 사건 해결의 주역으로 만들었다. 팀장님께 보고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선배님. 이걸 뭐라고 보고하시게요? 정체불명의 서버 신호를 해석해보니 범죄 소굴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라고요. CR도 안 먹힐 겁니다. 이순경의 말대로였다. 명백한 물증 없이는 인력과 장비를 움직일 수 없었다. 특히나 관할 구역도 아닌 평택의 일에 서울청이 나서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았다. 일단 비공식적으로라도 확인해 봐야겠어. 평택서에 아는 사람 없어? 글쎄요. 딱히 친한 사람은 없는데. 강경희는 잠시 고민에 잠겼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이 있었다. 경찰대학 동기이자 현재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남자.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 수임무단 소속의 소령, 권도혁. 그 사람이라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엔 너무 위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 신호가 정말 누군가의 구조 요청이라면 단 하루, 아니 1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진우야. 너 평택항 근처 위성사진이랑 해당 지역 공장지대 건축물 도면 좀 최대한 긁어 모아봐. 폐공장, 창고 뭐든 좋아. 특히 외부 통신망이 연결된 흔적이 있는 곳 위주로. 네. 그걸 갑자기 왜? 일단 시키는 대로 해. 난 잠깐 나갔다 올 테니. 강경희는 겉옷을 챙겨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경찰청이 아닌 국방부를 향하고 있었다. 비공식적인 협조 요청. 그것도 군,
특히 최정예 특수부대에 요청하는 것은 경찰 조직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모니터 속에서 깜빡이는 저 붉은 점이 이름 모를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평택의 폐창고. 한지우는 최 총경이 내준 인공지능 기반 판돈 분석 체계 설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실력은 최 총경의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구현하는 척하면서 시스템 깊숙한 곳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또 다른 유령을 심고 있었다. 이 새로운 유령은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위험했다. 단순히 위치 신호를 보내는 것을 넘어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고 내부 감시 카메라의 통제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뒷문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만약 외부에서 누군가 이 뒷문을 발견하고 접속에 성공한다면 이 지옥의 내부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게 될 터였다. 제발, 제발 누군가 내 신호를 발견해줘.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코드들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창 없는 감옥에 갇힌 한 인간의 보이지 않는 아우성이었다. 그리고 그 아우성은 마침내 세상의 한 사람에게 닿고 있었다. 강소현 경위의 책상은 각종 출력물과 빈 커피잔으로 아수라장이었다.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못해 앵한 눈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찾았어. 그녀의 혼잣말에 옆자리에서 졸던 후배 이진우 순경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네. 뭘 찾으셨습니까? 이 신호 그냥 잡음이 아니야. 좌표야. 좌표요? 이게 어떻게 좌표가 됩니까? 그냥 숫자 쪼가리들인데요. 이순경은 강경희가 보고 있는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의 나열이 빼곡했다. 서버 응답 시간, 자료 손실률, 전송 지연 시간 같은 기술적인 수치들이었다. 봐. 강경희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숫자들은 그래프로 변환되었다. 울퉁불퉁한 곡선이 화면을 가로질렀다. 이 숫자들을 그냥 보면 아무 의미 없어. 하지만 특정 시간대의 값들을 추출해서 위도 값으로 다른 시간대의 값들을 경도 값으로 대입해 봤어. 그랬더니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자 그래프는 대한민국 지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 한 점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평택항 근처. 공장지대. 이순경의 입이 떡 벌어졌다. 아니 선배님. 이건 너무 억측 아닙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이 많은 숫자들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짜 맞추면 뭔들 안 나오겠습니까? 우연? 강경희가 날카롭게 되물었다. 이 신호가 처음 잡힌 게 2주 전이야. 그 이후로 매일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패턴의 신호가 잡혔어. 그리고 그 신호를 좌표로 변환할 때마다 오차 범위는 있지만 항상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 이게 우연일까?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이순경은 입을 다물었다. 강소연 경위는 사이버 안전과 내에서도 촉이 좋기로 유명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과 동물적인 감각은 그녀를 수많은 사건 해결의 주역으로 만들었다. 팀장님께 보고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선배님. 이걸 뭐라고 보고하시게요? 정체불명의 서버 신호를 해석해보니 범죄 소굴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라고요. CR도 안 먹힐 겁니다. 이순경의 말대로였다. 명백한 물증 없이는 인력과 장비를 움직일 수 없었다. 특히나 관할 구역도 아닌 평택의 일에 서울청이 나서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았다. 일단 비공식적으로라도 확인해 봐야겠어. 평택서에 아는 사람 없어? 글쎄요. 딱히 친한 사람은 없는데. 강경희는 잠시 고민에 잠겼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이 있었다.
경찰대학 동기이자 현재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남자.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소령, 권도혁. 그 사람이라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엔 너무 위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 신호가 정말 누군가의 구조 요청이라면 단 하루, 아니 1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진우야. 너 평택항 근처 위성사진이랑 해당 지역 공장지대 건축물 도면 좀 최대한 긁어 모아봐. 폐공장, 창고 뭐든 좋아. 특히 외부 통신망이 연결된 흔적이 있는 곳 위주로. 네. 그걸 갑자기 왜? 일단 시키는 대로 해. 난 잠깐 나갔다 올 테니. 강경위는 겉옷을 챙겨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경찰청이 아닌 국방부가 있는 용산을 향하고 있었다. 비공식적인 협조 요청. 그것도 군, 특히 최정예 특수부대에 요청하는 것은 경찰 조직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모니터 속에서 깜빡이는 저 붉은 점이 이름 모를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최 총경의 특별 지시로 한지유에게 주어진 별도의 공간은 칸막이 하나로 구분된 비좁은 공간일 뿐이었다. 감시의 눈길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집요해졌다. 특히 마두식은 최 총경의 관심이 지유에게 쏠리는 것을 노골적으로 불쾌해했다. 그는 사사건건 지유의 공간을 침범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우리 서울대 양반 아주 높은 분 눈에 들어서 좋으시겠어? 어느 날 오후 마두식이 기름진 손으로 지유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지유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솜털 사이로 스며드는 그의 더러운 감촉이 역겨웠다. 인공지능? 하, 웃기지도 않는군. 그래, 어디까지 만들었나 한번 볼까.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지유의 바로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숨을 막히게 했다. 그는 코드를 보는 척하며 지유의 목덜미와 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짐승의 시선이었다. 최 총경님께서 널 아주 아끼시더군. 그렇게 예뻐해 주시니 나중에 큰 상을 내리시겠어. 어쩌면 그분 침실에서 직접 코딩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 하하. 저속한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분노와 치욕으로 눈앞이 흐려졌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었다. 마두식의 손이 슬그머니 지우의 등 위로 올라왔다. 얇은 티셔츠 위로 느껴지는 그의 손길의 지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말이야. 그분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될까?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섬뜩하게 속삭였다. 여긴 말이야 몇 달째 계집 구경도 못한 굶주린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곳이라서 말이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많은 놈들을 다 상대할 수 있을까? 내가 굳이 내 예쁜 손가락을 자를 필요도 없게 되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미래에 대한 예고였다. 그는 지우의 등을 위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공포로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몸을 즐기고 있었다. 지우는 키보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부러질 듯 하얗게 질렸다. 이 순간의 치욕, 이 역겨운 감촉, 저 짐승의 숨소리까지 뇌세포 하나하나에 각인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되돌려 주리라. 마두식이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지우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저런 짐승들에게 유린당하며 죽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마두식의 협박은 오히려 그녀의 작업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가 만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뒷문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에 설치하는 시한폭탄이었다.
외부에서 특정 신호를 보내면 이 지옥을 지탱하는 모든 전산망을 일시에 마비시키고 모든 자료를 외부로 전송하게 만드는 비상체계. 기계 속의 유령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집어삼키는 트로이의 목마였다. 용산 국방부 청사 근처의 한적한 찻집.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강소연은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잠시 후 약속이라도 한 듯 정시에 찻집 문이 열리고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다. 다부진 체격과 짧은 머리, 한눈에 봐도 군인임을 알 수 있는 남자. 권도혁 소령이었다. 오랜만이다 강소현. 그는 맞은편에 앉으며 짧게 인사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무뚝뚝한 말투였다. 바쁜 사람 불러내서 미안하다 권도혁. 본론만 하지. 30분밖에 시간 없어. 강소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정체불명의 신호, 그것을 좌표로 변환한 과정, 그리고 평택항 근처 공장지대의 위성사진까지. 권도혁은 말없이 자료를 훑어보았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이것만 가지고 군을 움직여 달라는 건 아니겠지. 이건 경찰 내부에서도 영장 하나 발부받기 힘든 수준의 추측에 불과해. 알아. 그래서 너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거야. 강소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내 감히 말하고 있어. 저기 저 좌표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이건 단순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권도혁은 한동안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강소현이라는 여자를 잘 알았다. 경찰 대학 시절 그녀는 언제나 논리와 증거를 신봉하던 수재였다. 그런 그녀가 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만큼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알았다. 일단 비공식적으로 주변 정찰만 해보지. 어디까지나 정기 훈련의 일환으로. 고맙다. 아직 고마워하긴 일러.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만약 뭔가가 나온다고 해도 내가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 정식으로 공문 보내고 절차 밟아야 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권도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할 때 강소연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이진우 순경에게서 온 문자였다. 선배님, 신호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됐습니다. 강소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급하게 노트북을 켜고 원격으로 사무실 컴퓨터에 접속했다. 바뀐 신호 패턴.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암호를 풀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무슨 일이지? 돌아서려던 권도혁이 멈춰서서 물었다. 신호가 변했어. 이건 그냥 구조 신호가 아니야. 초대장이야. 몇 분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암호화된 자료 묶음의 일부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 한 줄의 문장이었다. 문을 두드려라. 나크 안더 도어.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는 복잡한 접속 절차와 함께 내부 감시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가상의 통로 주소가 적혀 있었다. 강소연은 떨리는 눈으로 권도혁을 바라보았다. 안에 우리를 도울 조력자가 있어. 그 사람이 이 지옥의 문을 열어준 거야. 권도혁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내부 고발자의 목숨을 건 증언이었다. 작전 계획을 다시 짜야겠군.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보이지 않는 동맹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소현 경위와 권도혁 소령은 평택항 인근의 허름한 모텔방에 임시 지휘소를 차렸다.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졌고 방 안은 여러 대의 노트북과 통신 장비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진우 순경은 쉴 새 없이 새로운 정보를 취합해 화면에 띄우고 있었다. 신호가 안정적입니다. 내부 조력자가 열어준 통로가 아직 유효합니다. 권도혁은 팔짱을 낀 채 강소연의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문을 두드려라라는 문구와 함께 복잡한 접속 절차가 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미로의 입구와도 같았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발각되고 내부의 조력자는 즉시 죽음을 맞이할 터였다. 시작하지. 강소연은 권도혁의 나지막한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첫 번째 암호를 입력하자 새로운 방화벽이 나타났다. 두 번째 인증을 통과하자 시스템은 그녀의 접속 기록을 추적하려는 덫을 발동시켰다. 그녀는 침착하게 우회 경로를 만들고 자신의 흔적을 지워가며 한 단계씩 조심스럽게 지옥의 심장부로 파고들었다. 방 안에는 오직 그녀의 키보드 소리와 서버 냉각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울렸다. 권도혁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마침내 수십 개의 관문을 통과한 끝에 화면에 새로운 창이 나타났다. 내부 감시 체계 접속 성공이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세 사람은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연결됐습니다. 강소연이 화면에 여러 개의 창을 띄웠다. 폐창고 내부를 비추는 감시 카메라 화면들이었다. 처음 화면에 들어온 것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고 모두 하나같이 핏기 없는 얼굴로 모니터에 코를 박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죽은 생선처럼 공허했고 어깨는 절망의 무게에 짓눌린 듯 축 늘어져 있었다. 화면 구석에서는 덩치 큰 사내들이 어슬렁거리며 개발자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위협적인 무기들이 채워져 있었다. 세상에. 이진우 순경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단순한 불법 사이트 개발실이 아니었다. 완벽한 인권의 사각지대, 현대판 강제 노역소였다. 권도혁은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화면들을 훑었다. 그는 감성적인 충격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의 눈은 인질들의 숫자, 감시자들의 수와 위치, 그들의 동선, 무장의 종류, 건물의 내부 구조, 비상구로 보이는 위치들을 빠르게 분석하고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다. 감시 카메라는 총 16대.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 저기 3번 카메라와 7번 카메라가 교차하는 지점이 유일한 사각이야. 길이는 약 3m. 성인 남성 두세 명이 설 수 있는 공간이군. 출입구는 저기 보이는 강철 문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외부로 통하는 창문은 모두 철판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순경의 말에 권도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저기 12번 카메라. 화면 구석에 환풍구 덮개가 보이나? 크기로 보아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는 아니지만 저곳으로 연막탄이나 최루가스를 투입할 수는 있겠어. 작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지옥의 내부를 샅샅이 훔쳐보고 있었다. 그때 강소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잠깐만요, 저 사람. 그녀가 확대한 화면에는 한 여자가 보였다. 다른 개발자들과는 조금 떨어진 칸막이로 구분된 공간에 앉아 있었다. 한지우였다. 그녀는 초췌했지만 다른 이들과는 달리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화면 안으로 마두식이 들어왔다. 그는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지우의 공간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그녀의 어깨를 주물렀다. 지우가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피했지만 그는 더욱 악랄하게 웃으며 그녀의 의자 뒤에 바싹 다가섰다. 우리 예쁜 서울대 아가씨, 일이 잘 안 풀리나? 표정이 왜 이리 굳었어? 그의 더러운 손이 지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 애썼지만
파르르 떨리는 턱은 그녀의 공포와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모텔 방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강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마두식은 지우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의 입모양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할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낄낄거리며 지우의 어깨를 한번 강하게 움켜쥐고는 몸을 돌렸다. 젠장. 강소연은 저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화면 속의 일이었지만 마치 자신이 당한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고 치가 떨렸다. 권도혁의 표정도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군인이었다. 수많은 참혹한 현장을 겪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저런 종류의 인격살인은 또 다른 분노를 들끓게 했다. 저 안에 있는 조력자가 저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 권도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정교한 코드를 심었다는 건 보통 정신력으로는 불가능해.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편 마두식이 사라진 후에도 한지우는 한참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역겨운 숨결과 손길이 피부에 낙인처럼 남아있는 듯 했다. 토악질이 치밀었지만 씹어 삼켰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보고 있나요? 제발 이 모든 걸 보고 있어야 해요. 그녀는 외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도 없었지만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지금은 감정을 추스를 때가 아니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내야 했다. 감시자들의 교대 시간, 무기를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진짜 악마 최총경에 대한 정보까지. 그녀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분석 체계의 오류 보고 기능을 이용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오류 보고서처럼 보이게끔 위장한 채 그 안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숨겨 넣는 방식이었다. 치명적인 오류 발생,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실패, 관리자 확인 요망. 과 같은 경고 메시지 뒤에 조직의 내부 정보를 담은 데이터 조각들을 교묘하게 숨겼다. 그것은 마치 광활한 바다에 유리병 편지를 띄워보내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다. 얼마 후 모텔 방의 강소현 노트북에 새로운 경고 신호가 깜빡였다.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시스템 오류 보고서로 위장했습니다. 강소연이 빠르게 파일을 내려받아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한 줄 한 줄 내부의 정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감시조 3교대 6시, 14시, 22시 교대 시 10분간 감시 소홀 무기고 위치 동쪽 화물 엘리베이터 뒤편 총책임자 회장님 본명 최진철 현직 경찰 총경 마지막 문장이 나타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진우 순경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화면을 들여다봤다. 최 총경님이라고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과에 계시는 최진철 총경님 말입니까? 잘못 본 거겠죠? 강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찰 조직의 가장 깨끗해야 할 얼굴이자 대변인 역할을 하는 홍보과의 총책임자가 이 끔찍한 범죄의 수괴라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부 조력자가 목숨을 걸고 보낸 정보였다. 권도혁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워졌다. 경찰이 연루되었다면 이제 이 작전은 더 이상 단순한 인질 구출 작전이 아니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괴물의 심장을 도려내는 수술이 될 거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그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갈 칼을 뽑아들 시간이었다. 강소연은 해독된 정보를 즉시 보안 회선을 통해 권도혁의 부대로 전송했다. 화면 속 한지우는 여전히 위태롭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가 보내온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을 요청하는 처절한 비명이자 반격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권도혁 소령이 부대로 복귀하자마자 707특 수임무단의 심장부인 작전회의실에는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최정예 대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어떤 상황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회의실 중앙의 거대한 전술 화면에는 평택 패창고의 위성사진과 강소연이 보내온 내부 감시 화면, 그리고 한지우가 목숨 걸고 빼낸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작전명 트로이의 목마. 목표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미등록 패창고. 내부에 감금된 민간인 인질 최소 30여 명 구출 및 무장 괴한 전원 제압. 권도혁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가를 만큼 날카로웠다. 내부 상황이다. 적의 수는 최소 15명 이상. 권총과 단검으로 무장. 전직 폭력 조직원들로 추정되며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향을 보인다. 인질들은 모두 IT 개발자들로 장기간의 감금과 폭력으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 저항 능력이 전무하다고 판단된다. 화면에는 마두식이 개발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정지 화면으로 떠 있었다. 대원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권도혁이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최진철 총경의 인물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 작전의 가장 큰 변수이자 핵심 목표다. 이 모든 범죄의 총책임자는 현직 경찰총경 최진철이다. 그가 배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단순히 조폭 나부랭이들이 아니라는 뜻이다. 경찰 내부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작전 도중 예상치 못한 외부의 방해나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 한 팀장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경찰 내부의 조력은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이 작전은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되었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경찰청과는 일절 협조하지 않는다. 작전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로 임무를 수행한다. 외부에는 오직 강도 높은 대테러 훈련으로만 알려질 것이다. 대원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경찰을, 그것도 고위 간부를 적으로 돌리는 작전.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건물 구조를 설명하겠다. 권도혁은 다시 전술 화면으로 돌아갔다. 그는 감시 카메라 영상과 건축물 도면을 합쳐 3차원 지도를 만들어냈다. 주 출입구는 강철 셔터. 폭파 외에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폭파 시 소음으로 인해 적들이 인질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 진입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의 포인터가 건물의 지붕을 가리켰다. 알파팀은 옥상의 환풍구를 통해 침투한다. 강소현 경위의 분석에 따르면 환풍구는 내부의 서버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서버실은 인질들이 있는 작업 공간과 인접해 있지만 방음벽으로 막혀 있어 소음이 차단된다. 서버실을 먼저 장악하고 전력과 통신을 차단한다. 그는 건물의 측면을 가리켰다. 브라보팀은 서쪽 벽 2층에 막힌 창문을 뚫고 진입한다. 이곳은 적들의 휴게 공간과 가깝다. 교대 시간 직후 적들의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을 노린다. 알파팀이 서버실을 장악하는 동시에 진입하여 휴게 공간의 적들을 신속하게 제압한다. 찰리팀은 저격조다. 건물 반대편의 폐수 처리장 타워에 자리 잡고 외부로 도주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려는 적들을 차단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조력자와의 연계다. 강소현 경위가 외부에서 통신을 유지하며 조력자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다.
우리는 조력자가 내부의 전산망에 최후의 명령을 내리는 순간 동시에 작전을 개시한다. 그 명령이란 한지우가 심어놓은 트로이의 목마를 발동시키는 것이었다. 발동 즉시 창고 내의 모든 컴퓨터는 일시적으로 마비되고 모든 범죄 데이터는 외부의 안전한 서버로 복제되기 시작하며 내부의 출입 통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게 될 터였다. 그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단 몇 분의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창고 안의 한지우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최진철 총경이 다시 창고를 방문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구상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러 왔다. 마두식을 비롯한 모두가 얼어붙은 채 그의 뒤를 따랐다. 최진철은 지우의 자리에 와서 그녀가 설계한 시스템 구조도를 만족스러운 듯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지우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느낄 수 있었다. 훌륭해. 아주 훌륭해, 한지우 씨. 최진철이 박수를 쳤다. 내 생각보다 훨씬 진척이 빠르군. 이 정도면 한 달 안에 시범 운영도 가능하겠어. 그의 칭찬은 지우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시스템이 완성되는 날 자신을 포함한 이곳의 모든 개발자들은 쓸모없어진 부품이 되어 폐기 처분될 것이 분명했다. 최진철은 지우의 턱을 부드럽게 잡아 올렸다. 마두식의 거친 손길과는 다른 소름 끼치도록 매끄러운 감촉이었다. 재능이 참으로 아까워. 진작에 나를 만났더라면 이런 누추한 곳이 아니라 세상의 정상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을 텐데. 그의 눈이 지우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에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혹시 내 계획을 눈치챈 건 아닐까?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이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내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지.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섬에 우리 둘만의 공간을 마련해 줄게. 거기서 평생 나만을 위해 코드를 짜는 거야. 어때, 황홀하지 않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영원한 감금에 대한 선고였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두식의 폭언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잔인하게 지우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치욕과 분노를 씹어 삼킬 뿐이었다. 최진철이 돌아간 후 지우는 거의 무너져 내렸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자 절망은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때였다. 그녀의 모니터 구석, 아주 작은 점 하나가 깜빡였다. 평소에는 꺼져 있던 네트워크 상태를 표시하는 작은 신호였다. 그것은 강소연 경위가 보낸 신호였다. 듣고 있다. 보고 있다. 우리가 가고 있다. 그 작은 점은 수많은 색깔로 바뀌며 하나의 암호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작전 개시 D-1. 당신의 마지막 역할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질문이었다. 이 모든 작전의 성패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마침내 이 지옥이 끝날 수도 있다는 가느다란 희망.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녀는 예라고 답장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최진철이 그토록 원하던 인공지능 시스템의 시범 가동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특정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도록 설계해둔 그녀만이 아는 응답이었다. 모텔 방에서 그 신호를 확인한 강소연의 눈이 빛났다. 응답했습니다. 준비 완료됐답니다. 권도혁은 무전기에 대고 짧게 명령했다. 전부대 현 시간부로 작전 위치로 이동한다. 트로이의 목마를 성 안으로 들릴 시간이다. 작전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 24시간. 어둠이 내린 평택항의 공기는 유난히 차고 무거웠다. 폐창고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했지만 그 정적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권도혁 소령이 이끄는 707 대원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소리 없이 자신들의 위치에 잠입했다. 저격조인 찰리팀은 창고에서 800m 떨어진 폐수 처리장 구조물 꼭대기에 자리를 잡았다. 특수 제작된 길리 슈트를 입은 그들은 어둠 속의 유령처럼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는 창고는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알파팀과 브라보팀은 창고 주변의 컨테이너 더미와 무성한 잡초를 은폐물 삼아 포위망을 좁혔다. 발소리 하나, 장비 부딪히는 소리 하나 없이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수년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완벽한 살인 기계 그 자체였다. 권도혁은 브라보팀과 함께 서쪽 벽에 가장 가까운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겼다. 그의 귀에 꽂힌 소형 무전기에서는 강소연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다. 내부 특이사항 없음. 감시조 12명, 휴게조 4명. 목표물은 모두 작업 공간의 위치. 조력자는 현재 본인 자리에 대기 중. 강소연은 모텔방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수십 개로 분할된 감시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언제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키보드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정보 분석가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작전의 눈과 귀, 그리고 두뇌였다. 창고 내부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기묘한 평온함과 긴장감이 공존했다. 최진철의 방문 이후 마두식은 신경이 극도로 곤두서 있었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개발자들에게 고함을 치고 순찰을 도는 감시자들을 닥달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 새끼들아. 회장님 다녀가신 거 못 봤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우리 목부터 날아가는 거야. 그의 불안감은 한지우에게 더욱 집요하게 향했다. 그는 수시로 지우의 자리를 찾아와 그녀의 작업을 감시했다. 어깨 뒤에 바싹 붙어 서서 그녀의 목덜미에 숨결을 불어넣거나 일부러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스치는 등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대담해졌다. 지우는 위액이 역류하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제 몇 시간만 버티면 되었다. 이 지옥에서 마지막 몇 시간. 버텨야 해. 한지우 정신 차려.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극한의 공포와 스트레스는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심장이 통제 불능으로 날뛰었다. 작전 개시 1시간 전. 마두식은 술병을 들고 다시 지우에게 다가왔다. 자, 우리 서울대 양반. 시스템 시범 가동도 성공했고 회장님께 칭찬도 받았으니 축하주 한잔 해야지. 그가 따라주는 술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거부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독한 위스키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기침이 터져나왔지만 마두식은 즐겁다는 듯이 웃었다. 캬, 술도 못 마시는 아가씨가 일은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오늘 밤은 일 그만하고 나랑 할 얘기가 좀 있어. 내 방으로 가지. 마침내 올 것이 왔다. 그의 눈은 욕망으로 번들거렸고 손은 이미 지우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작전이고 뭐고 이대로 끌려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잠깐만요, 실장님. 지우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지금 시스템의 마지막 안정화 작업을 해야 해요. 이걸 안 하면 내일 아침에 데이터가 전부 날아갈 수도 있어요. 회장님께서 아시면.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마두식의 움직임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지우의 얼굴과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저울질했다. 지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알았어. 딱 30분 주지. 30분 뒤에 내가 다시 올 테니 그때는 빼지 마라. 그는 지우의 뺨을 기분 나쁘게 툭 치고는 자리로 돌아갔다. 지우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30분. 그녀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이었다.
그녀는 즉시 강소연에게 신호를 보냈다. 비상 상황. 30분 후 접근.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 모텔 방의 강소연이 그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즉시 권도혁에게 무전을 보냈다. 권소령. 내부 조력자가 위험하다. 30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권도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원래 계획은 적들의 야간 교대 시간인 새벽 2시를 노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전 대원 들어라. 현 시간부로 작전 개시 시간을 20분 뒤로 변경한다. 5분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라. 대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은 위험 부담을 높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동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코드를 입력할 준비를 했다. 트로이의 목마를 깨우는 마지막 명령. 이것을 실행하는 순간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그녀는 가장 먼저 가장 끔찍하게 죽을 것이다. 그녀의 눈에 옆자리에서 묵묵히 코딩만 하던 박선우의 모습이 들어왔다. 체념한 듯 보였던 그의 눈에 언젠가 스쳐 지나갔던 작은 희망의 불씨. 그리고 다른 모든 개발자들의 고통스러운 얼굴들. 그녀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 끝내자. 이 지긋지긋한 지옥을. 그녀는 마우스 포인터를 실행 버튼 위에 올려놓았다. 밖에서는 권도혁이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10, 9, 8. 강소연은 헤드셋을 고쳤으며 지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를 믿어라.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권도혁의 입에서 마지막 숫자가 떨어졌다. 3, 2, 1. 지금이다. 강소연이 소리쳤다. 지우씨, 지금이에요. 실행해요. 지우는 감았던 눈을 뜨고 망설임 없이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다. 클릭 소리와 함께 창고 안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검게 변했다. 정적이 흘렀다. 술에 취해 있던 마두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뭐야? 시발,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순간이었다. 쾅! 서쪽 벽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과 함께 섬광탄이 창고 내부를 하얗게 불태웠다. 옥상에서는 환풍구 덮개가 뜯겨져 나가며 검은 복장의 대원들이 소리 없이 강화하기 시작했다. 정문에서는 거대한 강철 셔터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폭발했다. 먼지와 연기 사이로 지옥의 악마들을 사냥하기 위한 그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권도혁은 야간 투시경 너머로 아수라장이 된 창고 내부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폭풍이 마침내 지옥의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한지우가 마우스 버튼을 누른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창고를 지배하던 컴퓨터 팬 소음, 형광등의 울림, 감시자들의 잡담까지 모든 것이 멎었다. 완벽한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을 깨부순 것은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듯한 굉음이었다. 쾅! 서쪽 벽이 안쪽으로 터져 들어오며 먼지와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와 동시에 천장의 환풍구 덮개가 뜯겨져 나가고 지붕의 철판이 찢어지는 파열음과 함께 검은 밧줄들이 순식간에 아래로 늘어뜨려졌다. 정문의 거대한 강철 셔터는 흉측하게 찌그러지며 위로 말려 올라갔다. 섬광탄이 연달아 터지며 시야를 온통 하얗게 불태웠고 귀를 찢는 폭음이 고막을 마비시켰다. 혼돈 그 자체였다. 술에 취해 있던 마두식과 감시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과 귀를 감싸 쥔 채 쓰러졌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 혼돈의 연기 속에서 지옥의 악귀들을 심판하기 위한 사자들이 나타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칠흑 같은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남자들. 그들은 소리 없이 하지만 신속하게 창고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움직임, 훈련된 포식자들처럼 각자의 목표를 향해 흩어졌다. 그들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총성은 거의 울리지 않았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감시자들의 신음, 관절이 꺾이는 비명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저항하는 모든 위협을 단 몇 초 만에 무력화시켰다. 한지우는 본능적으로 책상 밑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먼지와 화약 냄새, 그리고 피비린내가 뒤섞여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보인 것은 바닥을 스치며 움직이는 수많은 검은 전투화였다. 조폭들의 낡고 더러운 구두가 아닌 규율과 힘이 느껴지는 단단한 군화. 그 순간 지우는 알았다. 구원이 왔다는 것을. 정신을 차린 마두식이 발악하듯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지우의 머리채를 잡아채 그녀를 방패 삼으려 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인연 머리통을 날려버릴 거야. 하지만 그의 손이 지우에게 닿기도 전 섬광처럼 나타난 그림자가 그의 팔을 붙잡아 꺾었다. 우두둑 하는 뼈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마두식의 손에서 총이 떨어져 나갔다. 권도혁이었다. 그는 마두식의 남은 팔마저 부러뜨려 그를 바닥에 완전히 제압했다. 끄악! 짐승처럼 울부짖는 마두식을 내려다보는 권도혁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지우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괜찮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권도혁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바닥에는 팔이 꺾인 채 신음하는 마두식이 벌레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는 이제 그저 초라하고 비참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지우는 그를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작전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종료되었다. 모든 감시자들이 제압되었고 인질들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보호받았다. 대원들은 겁에 질린 개발자들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단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굳어있던 개발자들의 몸이 풀리며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억눌렸던 공포와 서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안도감이 뒤섞인 통곡이었다. 그 시각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최진철 총경은 와인 잔을 흔들며 평택항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마두식에게서 올 보고 전화라고 생각하며 그는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다. 처리됐나?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마두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냉정하고 차분한 강소연 경위의 목소리였다. 네, 처리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최진철 씨. 최진철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누구냐? 서울지방경찰청 강소연 경위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 당신의 목소리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한지우 씨가 심어놓은 트로이의 목마가 아주 훌륭하게 작동했거든요. 최진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가 아끼던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신을 겨누는 비수였음을 깨달았다. 헛소리하지 마. 내년이 뭘 안다고. 그가 고함을 치는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방탄방패와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뒤로 강소연이 차가운 얼굴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최진철의 눈을 똑바로 보며 수갑을 꺼내 보였다. 불법 감금 및 폭행 교사,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 범죄 수익 은닉, 직권 남용.
당신의 죄는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직접 밝혀드리죠. 최진철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한때 경찰의 별이었던 남자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범죄자들과 똑같이 차가운 수갑을 차고 무너져 내렸다. 그의 제국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현직 경찰총경이 주도한 IT 인력 감금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 사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한지우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데이터는 모든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마두식을 비롯한 조직폭력배들은 무기징역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주범 최진철은 전직 경찰총경이라는 점이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과 함께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다. 법의 심판은 서리빨처럼 엄정했다. 완벽한 인과응보였다. 시간이 흘러 가을볕이 따사로운 어느 날, 제주도의 한적한 해변에 위치한 정부 직속 트라우마 치유센터. 한지우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앉아 있었다. 끔찍했던 기억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옆에 앉은 박선우를 비롯한 동료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국가는 약속을 지켰다. 최고의 의료진이 동원되어 모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전액 지원했다. 그들 앞에 정장을 입은 청와대 비서관이 찾아왔다. 그는 생존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국가가 여러분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돕겠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기업의 로고가 박힌 서류들을 꺼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등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들이었다.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곳의 기업들이 특별 채용 형태로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은 시혜나 동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능력을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건강을 회복하시고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재능을 다시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고 그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악마들을 위한 탐욕의 코드가 아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할 새로운 코드들이 그려지고 있었다. 끔찍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그녀의 앞에는 이제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따스한 가을 햇살을 움켜쥐었다. 지옥의 아리아는 끝났다. 이제 그녀의 손끝에서 희망의 교향곡이 시작될 차례였다.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